국내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상승세고요. 삼성전자는 1년 만에 드디어 7만 전자를 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도 12만 닉스 돌파를 계속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 오늘도 한 11만 원대 초반에서 멈췄습니다. 사실 지금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한 건 이거일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상승세에 올라탄 반도체 섹터가 어디까지 오를까? 그리고 언제까지 이 훈풍이 계속 이어질지 하는 궁금증 말입니다. 아직 8만 전자, 9만 전자에 묶여 계신 투자자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궁금해하실 테고요. SK하이닉스도 과거 15만 닉스를 찍었던 그 시절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송명석 의원님께 먼저 이 궁금증에 대한 견해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좀 이따가 이제 그림 보면서 자세히 네.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일단 6월부터 8월까지는 네. 반도체 주가가 약간 횡보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올랐다 내렸다 이제 그렇게 할 거로 보고요. 그다음에 9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는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한 번 더 할 거로 보고, 그다음부터 이제 주가는 그 어떠한 조건이 네. 이제 그 달성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주가가 조금 조정이 네. 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약간의 조정에 그치고 다시 상승세로 추세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6월, 8월 사이에는 횡보, 9월, 10월 사이에는 상승. 네. 그 이후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네네. 횡보할 수밖에 없는 이유? 네네. 그다음에 한 3개월 기다리면 다시 상승하는 배경 뭘까요? 그거는 이제 제가 그 늘상 네. 말씀드려오는 것은 결국은 반도체 주가라는 거는 이제 네. 경기 선행 지표랑 동행한다. 음. 그리고 반도체 업황이라는 거는 그러한 경기 선행 지표를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네. 부양한다. 이제 아, 그런 예. 말씀을 제가 항상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그 주가 흐름은 결국은 제가 보고 있는 경기 선행 지표들이 그렇게 움직일 것이다. 네. 라고 이제 제가 그렇게 보기 때문인데, 네. 네, 그거는 지금 좀 이따 먼저 그래프를 보면서 그래프를 한번. 보면서 좀 예.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9만 전자, 15만 전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그 꼭지에서 지금 잡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네. 언제 이게 오나라고 기대를 하고 계실 건데 네네. 가능하다고 보여지십니까? 그게 만약에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4분기 후에 그냥 지금 조건을 말씀드릴게요. 네네.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고, 예. 그 다음에 그 다른 나라들이 다 미국을 따라서 금리 인하를 해서, 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많이 올라오면, 네. 그러면 내년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주가대, 그러니까 정고점 이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네. 만약에 금리 인하를 안 하고 네. 고금리 상태가 이어진다 그러면 그러면은 그런 주가가 나오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죠. 네. 송 의원님, 다우하고 나스닥하고 보면 S&P하고 보면 난리가 났어요. 미국은 지금 경기 지표가 다 좋게 나오고 있고 미 연준이 한 2번까지는 올릴 수 있다라고 엄포는 나왔지만 내년부터는 내릴 수 있다라는 신호를 살짝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증시는 어제 완전히 뜨거웠던 모양인데 방금 우리 이영수 대표께서 말씀하신 내용 금리나 경기 선행 지표를 봐야 되겠지만 조금 엔비디아를 놓고 봤을 때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순간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시점인가요? 장기 추세로 이제 저는 뭐 좀 이따 자세히 얘기 나누시겠지만은 엔비디아가 이제 AI 반도체에서의 네. 그런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당분간 뭐 어떻게 보면 장기간 유지할 거라고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제 엔비디아의 뭐 경쟁력 강화, 그 다음에 또 그에 따른 이익 증가, 네. 이런 것들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근데 다만 그 주가가 이제 주가라는 거는 이제 특성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제 미리 반영하는 건데, 그렇죠. 이제 그러한 그 엔비디아의 향후의 성장, 그 다음에 실적의 개선 이런 것들 지금 이미 반영하면서 오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어느 일정 수준에 가서 마침 그때 예를 들면 뭐 미국의 경기가 그동안에 이제 고금리로 인해서 내년이라든지 이렇게 돼서 조금 나빠진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또 가게 된다 그러면은 아무리 엔비디아라고 하더라도 그동안에 주가가 오른 것도 있기 때문에 주가의 조정이 단기적으로는 올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지금 새로운 칩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매스코 프로세서라고 하는 CPU 기능만 제가 공부할 때도 알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그 NPU, TPU, 뭐 GPU 이런 것들이 많은데 시청자분들에게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그냥 간단하게 그러니까 좀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러니까 이제 CPU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로 치면 네, 설계하는 네, 약간 박사급 네, 그런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GPU는 그 실제로 그 뭐 벽돌을 나른다든지 아니면은 건설을 한다든지 네. 그 부분에 아. 특화된 건설 인력. 네, 자, 그리고 이제 NPU는 뭐냐면은 그러한 그 예를 들면은 그 회사마다 건설 회사마다 아파트 짓는 방법이 예를 들면 어느 정도 그 특화되어 있다 하면 네, 그 특화된 그 부분에 한해서 아주 잘하는 그런 건설 인력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CPU 같은 경우는 복잡한 계산을 그 좀 차례차례 하는 네, 좀 그런 그 반도체고요. GPU 같은 경우는 좀 단순한 계산을 한 번에 여러 그 병렬식으로 한 네. 번에 많이 하는 네, 그런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NPU라는 거는 이 AI 쪽도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정형화된 면이 있어요. 회사별로. 그러면은 이제 그 부분에 특화돼서 그것만 잘하게 만든 네. 그런 이제 반도체인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TPU란 말씀을 하셨는데 TPU는 NPU의 일종이에요. 아. 그러니까 구글이 만든 네. NPU가 TPU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정도 시장을 놓고 보면 다른 기업들이 뛰어들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엔비디아를 필적할 수 있는, 필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독점 체제를 깰 수 있는 기업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AMD가 기존에 그쪽도 이제 GPU를 해왔던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네. 이제 엔비디아에 이제 도전하는 이제 그런 지금 상황인데 아직은 격차가 상당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제품 GPU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그 AI라는 그 부분의 생태계를 네. 그 엔비디아가 이미 수직 계열화를 해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뭐 쿠다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네. 이게 이제 결국은 AI 그 프로그래밍 뭐 네. 이런 거를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인데 네. 이거를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공짜로 풀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 모든 개발자들이 이걸 이용해서 엔비디아의 GPU를 사용해서 이제 AI 그 개발 뭐 네. 이런 거를 하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지금. 아. 그러니까 지금 다 거기에 길들여져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AMD가 최근에도 뭐 GPU 내놨습니다만 예. 성능 자체는 뭐 그 엔비디아 거하고 큰 차이, 오히려 뭐 좋은 면도 있고 네. 뭐 그렇다 하지만은 이미 이제 그렇게 차이가 벌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제 AMD가 쫓아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이미 와 있고 결국은 이제 어떻게 그 경쟁 방향이 갈 거냐면은 결국은 이 엔비디아의 GPU도 이게 네. 범용 칩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각각의 회사들에게 예. 특화되어 있는 칩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구글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뭐 애플 포함해서 여러 빅테크 회사들은 자기네 자체의 그 AI 개발과 그거를 이용한 어떤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네 거에 딱 들어맞는 네. 그런 이제 NPU를 이제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네. 그러면은 결국 그 경쟁은 엔비디아의 범용 제품인데 네. 그 각 빅테크 업체들의 자기네 자체 NPU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를 범용으로 다 쓰고 있잖아요. 근데 애플만큼은 그러니까 자기 특정화된 OS 시스템을 가지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를 범용으로 쓰는 기업들과 회사들과 이 자기 회사만의 특화된 어떤 NPU를 개발해서 쓰는 기업들 간의 경쟁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런 그림이죠. 네. 그렇군요. 지금 그러면은 SK 하이닉스가 소위 그 뭡니까 HBM입니까? 네. 이 반도체를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삼성은 이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그 HBM2E라는 제품이 있고요. 네. 그거보다 이제 한 단계 앞선 HBM3라는 제품이 있는데 네. 지금 HBM2E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네. 같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HBM3는 현재 그 하이닉스만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삼성전자가 그 HBM3를 만드는 데서 약간의 그 생산에 문제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는 그
하이닉스가 HBM3는 100% 공급해 왔죠.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HBM3를 개발하다가 예. 포기했습니다. 예. 다음 세대부터 들어오겠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에 하이닉스 주가가 더 많이 오른 게 네. 결국은 HBM3, H백에 들어가는 그 HBM이 HBM3거든요. 네. 이거를 하이닉스가 전량 공급하니까 상대적으로 하이닉스 주가가 삼성보다 더 많이 올랐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도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내부적으로 이제 그 문제를 풀고 이제 그 엔비디아하고 이제 그쪽으로 그 3분기 정도 네. 빠르면 네. 뭐 늦으면 4분기 정도 해서 삼성전자도 아마 HBM3를 공급을 아마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HBM3E에 대한 승부가 이제 또다시 하나의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에 상승 모멘텀을 갖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HBM 이게 어떤 형태의 반도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전에는 그 GPU예요. 예. GDDR5, GDDR6라는 그런 그래픽 D램이 들어갔었어요. 네. 그건 이제 D램 단품 칩들이 들어갔어요. 네, 네, 근데 HBM이라는 건 뭐냐면 이러한 그 단품 칩들을 네. 쌓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다 구멍을 뚫습니다. 네. TSV라는 그런 공정이 있어요. 근데 그걸 뚫어서 대용량의 그 D램들이 굉장히 빠르게 데이터를 그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만든 칩이 이제 HBM이에요. 그렇군요. 네. HBM3E는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발전이 HBM 뭐 2, HBM2E, HBM3, HBM3E 이런 식으로 이제 점차 네. 발전해 나가는 거고요. 네. HBM3E라는 거는 이제 주로 내년에 네. 많이 쓰일 그런 이제 제품인데 HBM3 대비해서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네. 예, 데이터 처리량이 많아지고. 그렇겠네요. 예. 방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 칩이 따라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는 게 이거를 몇 개 쌓아가지고 계속해서 서로 구멍을 뚫어서 많은 데이터를 크롤링하고 셀프 러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매니지먼트를 하게 한다면은 결국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도 NPU나 GPU 못지않게 앞으로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같이 발전하는 거죠. 같이 간다. 그래서 이게 지금 최근에 이제 AI 이쪽이 그 메모리 반도체에 미치는 영향을 좀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그 제가 이제 준비한 네. 그림 8 한번 네. 보여주시면요. 8번 그림 보겠습니다. 네, 말씀 네, 주시죠. 일단 그 제가 얼마 전에 대만 다녀왔습니다. 대만을 예, 다녀오셨다고요? 대만 다녔는데 예. 그 대만 서버 ODM 업체들 그러니까 이제 빅테크 업체들이 그 네. 업체들한테 이제 주문을 해서 서버를 만들어주는 회사들이에요. 네. 그 회사들을 만나고 왔는데 이제 퀀타라는 회사를 만났더니 네. 퀀타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자기네들 올해 서버 출하량은 작년 대비 20%나 준다는 거예요. 준다고요? 네, 준다. 주는데 자기네 하반기에 전체 서버 출하량에서 예. AI 서버가 차지하는 비중은 50%까지 올라간다.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예. 노멀 서버는 되게 빨리 줄고 AI 서버는 또 빨리 올라온다. 네. 이제 그런 그림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왜 갑자기 이렇게 AI 서버 비중이 이렇게 확 올라가냐? 네. 자,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 챗GPT 출현 이후로 네. 지금 거의 모든 빅테크 업체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자기네 자체 챗GPT와 같은 LLM이라는 그런 그 서비스를 출시합니다. 네. LLM 서비스라는 어떤 그렇죠. 겁니까? 그러니까 챗GPT 같은 겁니다. 아, 챗GPT 네. 같은.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올해 하반기에 AI 서버를 지금 구축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올해 1분기 말부터 부품 구매에 들어간 겁니다. 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이 1분기가 예상을 상회하고 2분기 실적이 확 좋아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AI 서버가 이제 늘어나는데 근데 네. 여기서 제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거는 네. AI 서버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해온 A100, H100만 그런 이제 최신 GPU가 들어가야만 AI 서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나왔던 V100, 그다음에 A10, A40까지 이런 예. 그런 GPGPU라고 합니다. 그런 예.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그게 AI 서버예요. 네. 그런 것까지 모두 포함해서 AI 서버의 비중이 50%까지 이제 늘어난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이게 메모리 반도체에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여기 이제 예. 그 그림 보시면은 제가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기본 서버랑 하이엔드 AI 서버 이렇게 두 개를 나눠놨는데 네. 자, 그런데 여기 컨텐츠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그
AI 서버 안에 들어가는 D램의 양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DIM이라고 표시된 건 뭐냐면 GPU 안에 들어가는 D램 말고 네. 원래 이제 서버 안에 그동안에 들어왔던 그런 D램을 얘기합니다. 네. 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 서버에 471GB의 그런 네. D램이 들어갔고 올해는 그것도 이제 한 537GB 늘어나지만 네. 작년에 이제 V100부터 A40까지의 그런 GPU가 들어갔던 하이엔드 AI 서버에서는 네. 1024GB가 들어갔던 게 올해 예. 들어와서는 2048GB, 2176GB 해서 네. 2배 이상 이것도 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GPU 안에 들어가는 D램은 작년 같은 경우는 GDDR6라는 그런 D램이 24GB 평균에서 그게 8개가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192GB가 그렇죠. 들어간 거죠. 예.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A100이 들어가는 서버에는 64GB짜리 HBM2E가 8개 들어가니까 512GB가 되고 예. H100이 들어가는 서버에는 H100에는 80GB짜리 HBM3가 8개가 들어가니까 들어가네요. 640GB가 예. 되고 이게 이제 또 96GB짜리가 8개, 그다음에 120GB짜리 8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늘어나요. 예. 자, 그러면 이제 GPU 안에 들어가는 그 D램의 경우도 한 3배, 4배, 5배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렇겠네요. 그런데 GDDR6 대비해서 HBM의 가격이 최소 3배가 비싸요. 그렇겠죠. 그러면은 매출로 따지면은 막 12배 이런 증가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자, 그래서 이제 작년에 하이닉스의 전체 D램 매출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5%가 안 됐어요. 네. 그런데 올해 1분기에 벌써 10% 넘어갔고요. 네. 올해 말 되면 이게 전체 D램 매출에서 15%가 되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그 AI 쪽에서 GPU가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고 결국 이게 메모리 반도체 주는 그런 영향이란 결국 HBM이에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HBM이 이 A100과 H100이라는 이런 최신 GPU들이 예. 지금 생산이 시장이 원하는 만큼 안 돼요. 그거는 왜냐하면 이러한 그 GPU들은 COWS라는 패키지를 써야만 합니다. 예. COWS. 예. 이거는 이제 TSMC의 그 특허 패키지입니다. 예. 근데 이게 생산 설비가 예. 시장이 원하는 만큼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자, 자, 그러다 보니까 올해 전체 서버 출하량에서 아까 A100과 H100이 들어가는 초하이엔드 AI 서버는 1.5%. 그 다음에 전체 D램 수요량에서 양 기준으로 네. HBM이 차지하는 비중은 4%밖에 안 되는 겁니다. 더 늘 수도 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내년 상반기 1분기까지 지금 TSMC가 그 COWS라는 그런 네. 패키지의 캐파를 2배 이상으로 지금 늘릴 계획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점차 영향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이 AI 쪽이 지금 메모리 반도체 주는 그 영향인 겁니다. 그렇네요. 저희들이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방금 반도체 분야의 저런 패키징 업체들 오비고도 그렇고 TSMC, UMC, SMIC, DB 하이텍 이런 기업들도 지금 눈여겨봐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일단 그 패키지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패키지 얘기를 잠깐 했는데 네. 패키지가 옛날보다 굉장히 중요성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왜 그렇게 됐냐면은 지금의 그 반도체 그 추이라는 거는 반도체 칩 하나하나가 서로 다른 패키지 안에 있어서 서로 따로따로 이제 그렇게 하는 것보다 네. 이 서로 다른 종류의 반도체가 예를 들면 이제 그 H100이나 A100 우리가 네. 얘기했던 GPU만 해도 네. 그게 그냥 반도체 칩 하나가 아니에요. 그 그 안에 GPU 코어가 있고요. 네. 그건 이제 엔비디아가 TSMC 시켜서 만드는 거죠. 네. 그리고 거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만드는 HBM이 같은 패키지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것들이 서로 다르게 그 나눠져 있어서 서로 이게 연결이 되는 것보다 네. 한 패키지 안에 들어가서 예. 이게 가까이 붙어 있으면은 성능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서로 다른 종류의 칩들을 같이 연결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COWS라고 얘기하는 게 네. 그게 바로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실리콘 인터포저라는 게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그 GPU 코어랑 그 다음에 HBM을 서로 이제 해가지고 그 두 개를 갖다 연결시키는 그런 그 패키지고 그걸 2.5D라고 그래요. 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 아예 실리콘 인터포저라는 거 중간 단계 없이 네. 아예 붙여버립니다. 그게 이제 3D예요. 네. 그런데 현재는 2.5D 단계까지 와 있는 거고 거기에 지금 TSMC가 가장 앞서 있는 것이고 네. 삼성전자도 있긴 있어요. 지금 뭐
아이큐브 예, 이런 걸 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그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또 수율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아직은 떨어진다. 예, TSMC에 그런 비해서. 상황인 거죠. 예, 그렇군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전문적인 뭐 용어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렇게 이해하시기는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자료 화면도 보여드리고 두 분께서 워낙 상세히 설명을 주셔서. 근데 지금 대세가 이제 놓고 보니까 챗GPT 시대가 열리는 와중에 전환기적인 상황에서 AI 반도체의 역할과 성능, 기능, 패키징 이 기술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는데 우리나라에서 국내 대기업들이 주로 전자산업에 주로 많이 관여하는 업종이겠죠. 뭐 LG전자나 또 현대자동차나 KT나 이런 정보통신 이런 회사들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이런 AI 반도체의 기술을 받아들인다 그래야 되나 개발해야 된다 어떤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발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생산을 해내려고 하는 모습을 갖추나요? 일단 그 아까 제가 이제 빅테크 업체들 예를 들어서 뭐 구글의 TPO라든지 네. 이제 그런 거 말씀드렸는데 네네. 결국은 이제 AI라는 거는 그냥 뭐 반도체 서버 여기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 그렇죠. 나중에 뭐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뭐 네. 또는 그 통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 이제 확장이 될 거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그 회사들도 네. 그런 준비를 지금 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회사만의 그런 그 AI 네. 그에 딱 맞는 그런 MPU를 지금 개발하고 싶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 거죠. 과거에 그 안드로이드가 삼성전자를 찾아왔을 때, 야, 우리 이거 OS 좀 쓰는 게 어떻겠냐 했더니 삼성이 매몰차게 그냥 쫓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지금 구글의 뭐 주요 소득원이고 세계를 지배하는 OS 시스템인데 방금 우리 송 위원께서 말씀 주신 내용을 듣고 보니까 이런 LG전자나 현대자동차나 뭐 KT와 같은 이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해야 되는 업체들은 자체의 어떤 OS 시스템을 개발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표현을 하면 자체의 어떤 MPU라든지 GPU에 업그레이드된 어떤 반도체 기술을 가져야 된다. 네. 근데 지금은 그런 기술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이제 그 국내에도 스타트업 기업들이 있고요. 아, 국내에도 네,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업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네. 이제 그 큰 대기업들은 그런 그 소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이제 그 기업들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개발을 하는 거죠. 네. MPU 같은 거. 제가 미국을 최근에 다녀오면서 느꼈던 게 제가 데이터 센터를 한번 방문을 하고 왔었습니다. 이번에 가서 라이트 엣지라고 하는 데이터 센터를 방문을 했는데 지하 동굴, 옛날에 석회석을 캐던 동굴을 소위 말해서 데이터 센터로 해서 왜냐하면 전력 소비량도 많고 열이 많으니까 지하로 내려가 가지고 전력량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비용을 절감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다루고 있는 그 업체들의 그 데이터를 관리하고 또 내보내고 받아들이고 하는 그 알고리즘을 개발하면서 유지하는 기술 외에 어떤 소득을 얻고 있니 그러니까 부동산 소득도 얻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반도체 하면서 최첨단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과거에 시외버스 터미널을 점점 도시가 커지면 밖으로 나가는데 그 시외버스 터미널 땅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수익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발생할지는 예측 불허의 산업이 이 반도체와 AI 산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은 한번 송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제 이야기가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뜬구름 잡는 소리입니까? 아니요, 그거는 이제 그 AI라는 게 예. 지금 사실은 그냥 뭐 지금 현재는 이제 서버 위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네. 나중에 뭐 우리가 또 기대하고 있는 그 성장 산업인 뭐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그렇죠. 그 AI 팩토리라든지 네. 뭐 그런 그 옛날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4차 산업혁명 네. 사실 그런 것들은 거의 이제 AI 기반으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위한 준비를 지금 그 엔비디아가 가장 앞서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그런 그 범용적인 네. 이런 것만으로는 결국은 그 각
회사들이 각각 필요한 이런 걸 다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그 회사들은 나름대로 준비를 뭐 반도체도 따로 개발하고 그 다음에 그런 시스템도 개발하고 하는 걸 각자 하는 식으로 이제 가는 그런 방향인 것이죠. 저희들이 GPU, NPU, TPU 말씀도 드리고 그다음에 이 반도체 산업에서의 패키징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소위 말하면 첨단 산업의 수직 계열화 이야기까지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 부분으로 한번 가볼까 싶습니다. 삼성이 나을까요? 하이닉스가 나을까요? 어디가 나을까요? 네, 일단 뭐 그 양사 간의 그 주가 퍼포먼스 이제 이런 차이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아까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던 네. 향후 주가 전망, 주가 전망. 이거를 먼저 하고 그 네. 다음에 이제 그러시죠. 양사 중에 어디가 더 낫냐 뭐 이런 말씀 이제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그림 1부터 한번 네. 보여주시면요. 네, 그림 1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이제 그동안에 계속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제 반도체 주가라는 거는 경기 선행 지표랑 동행한다. 네. 그 이유는 경기 선행 지표를 반도체 업황이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후행하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제 그림 나오지만요. 네.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랑 그 다음에 글로벌 유동성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라는 네. 경기 선행 지표를 여기 비교해 보는 그림을 네. 보시면은 이 두 그림이 거의 똑같이 간다는 그러네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제가 여기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를 6개월 왼쪽으로 당겨 놓은 겁니다. 자, 이 그림이 똑같다는 얘기는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이 지금 변하면 그에 따라 6개월 정도 지나면 메모리 반도체 시장도 그 방향으로 그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자, 그러니까 주가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확실하게 이게 일어난다고 보면 지금 당장 반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경기 선행 지표랑 주가는 동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 하에서 자, 그다음에 이제 그림 4 한번 볼까요? 네. 그림 4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자, 그랬는데 지금 그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이 그동안 이제 어떻게 이제 변화를 해왔냐. 이거 네. 보시면은 제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PB 배수, 뭐 주가라고 보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하고 이제 비교를 제가 한번 해봤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림이 거의 똑같죠. 똑같네요. 자, 그런데 특히 이게 2017년, 18년 이 이후로 거의 지금 월 단위로 같아요. 네. 자, 이 19년 초에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업황이 엄청 안 좋았을 때입니다. 네. 그때. 그랬는데도 19년 초부터 주가는 오르기 시작을 했고요.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이 그때부터 올랐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고 반도체 가격이 빠져도 주가가 오른 거예요. 네. 그리고 반도체 업황은 정확히 6개월 후에 3분기부터 좋아졌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21년 3월, 네. 자, 지금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때는 반도체 회사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대폭 상회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 가격도 계속 오를 때였어요. 네. 그런데 주가는 빠졌습니다. 다들 그래서 이상하다고 그랬죠. 네. 근데 그거는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이 21년 3월 달부터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21년 4월 달부터 빠지면서 네. 그러면서 주가가 빠진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요번에도 글로벌 유동 증감률의 바닥은 작년 10월이었거든요. 네. 삼성전자 주가 바닥이 작년 10월이었죠. 네. 하이닉스 주가 바닥은 대략 11월 정도였거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유동 증감률이 저렇게 오르면서 네. 반도체 주가 지금 바닥에서 한 50% 오른 겁니다. 그러네요. 자, 근데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네. 자,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기 직사각형 하나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거기에 육자를 써놨죠. 네. 자, 근데 이 육자가 6월이에요. 그러니까 저 때까지가 현재까지의 모습인 것이고 이 직사각형 안에 제가 파란 선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완만하게 오른다고 해놓은 것은 그렇죠.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역사적으로 글로벌 유동성은 매월 0.38 트릴리언 달러씩 늘어왔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네. 그걸 그대로 한번 반영해 본 네,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어떤 유동성 증감률이 나오냐면 저기 회색선처럼 6월 달부터 8월 달까지는 내렸다 올랐다. 그리고 9월 달, 10월 달은 위로 확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6월 달부터 8월 달까지는 주가가 위아래로 크게 움직이지 않을 것 같고 네. 9월, 10월에는 한번 주가가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주식을 파실 때가 아닌 거예요. 그렇네요. 6월, 8월 중에 주가 좀 내리면 그때 오히려 사실 필요가 사셔야 있죠. 된다. 9월, 10월에 한번 더 오를 거니까. 더 근데 오를 문제는 뭐냐면 예. 저 정도의 유동성 증가 가지고는 네. 11월부터 12월, 1월까지는 꽤 큰 폭의 그런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지금 나온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저런 그림을 간다 그러면 3개월 동안 저 정도의 주가 조정이라 그러면 한 11월 정도에 가셔서
파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네요. 그다음에 다시 사셔도 뭐 사신다고 하더라도. 네네. 근데 이제 저렇게 안 되려 그러면 글로벌 유동성이 저렇게 올라가지 않고 네. 확 치솟아 주면 되죠. 그렇죠. 근데 각도가 그런 한 10도 정도로 올라가야 그렇죠. 되겠죠. 그런 모습이 나오려 그러면 결국은 뭐냐?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면 됩니다. 지금은 중국은 계속해서 유동성을 풀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중국이 미국보다 유동성 자체는 더 큽니다만 네.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해줘야 다른 나라들도 같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야 유동성이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유동성 증가율이 저거보다 훨씬 높은 모습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거는 지금 저까지 이제 보시면 이게 뭐 숫자 노름 같고 탁상공로처럼 보실 수 있지만 네. 미국이 조만간에 금리 인하를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는 결국 네. 내년 수요를 얘기하는 겁니다. 돈이 풀려야 IT 제품을 더 사고요. 반도체 수요가 올라가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11월 정도 들어가셔가지고 그때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하 들어가느냐 그거를 한번 보시고 잠깐 팔고 가실 건지 아니면은 뭐 약간 내리면 오히려 또 매수의 기회로 삼으실 건지 그때 판단하시면 좋겠다. 오늘 시청하신 여러분들께서 많은 정보를 지금 얻으셨을 건데 제가 두 분께 마지막 클로징으로 한 1분 10초 정도 드릴 테니까 한 말씀을 주시죠. 시청자분들에게 앞으로 반도체 시장의 뭐 업황이라든지 투자 전략 내용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그 삼성전자랑 그 하이닉스 간의 이제 주가 퍼포먼스 이제 그에 대한 대답을 제가 못 드렸는데 네. 그 동안에는 그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그 PBR 네. 밸류에이션 배수는 현재 1.37배 정도 됩니다. 아. 그리고 하이닉스가 지금 1.50배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좀 밸류에이션 배수가 높고요. 높네요. 그 주가 상승기에 삼성전자의 그 중간 배수는 1.6배입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아직 중간 배수까지 못 왔어요. 뭐 날라오네요. 하이닉스의 중간 배수 1.5배인데 네. 지금 현재 중간 배수에 와 있어요. 와 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HBM3에 대한 수혜 차이, 이제 그거가 이제 많이 기인을 하고 또 하나는 반도체 주가 오를 때는 그 퓨어 반도체 회사인 하이닉스가 좀 더 빨리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네.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삼성전자도 앞으로 HBM3를 공급을 재개할 거기 때문에 네. 수혜도 이제 가게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베이스 상에서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좀 더 싸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간의 그 주가 그 갭, 네. 그 퍼포먼스 갭은 좀 좁혀질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